제부, 지금 미정이한테 화내는 거야? 처형,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진짜 열받았는데 미정이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며느리라고 친정 식구랑 한 약속은 무시하고 시할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왜 애를 잡아? 그것도 우리가 집에 와 있는데도 말이야. 처가 식구들은 우스운 거야, 뭐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문성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어디선가 딸 많은 집에 아들 장가 보내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들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 씨는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적어도 문 씨에게 있어서는 100%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딸이 많은 집은 화목했습니다. 딸들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셋이라면 그것도 아들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런 가족이 문 씨의 사돈네였습니다. 세 자매 중 막내가 문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세 자매의 우애가 얼마나 깊던지 문 씨는 그걸 장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문 씨의 아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돈네에서 사사건건 다른 사위들과 비교당했고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목록도 다른 자매들에게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족 행사가 그리 많은지 항상 처가에 가 있는 아들은 문 씨와 5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콧배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문 씨 가족에게 일이 있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까며 참석하지 않으려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결국 아들네 집 옆으로 줄줄이 이사까지 온다는 말에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 씨의 집까지 날아갈 지경이니 말이죠. 문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도 남매라 그런지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둘째인 딸이 먼저 결혼해서 문 씨 부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인 아들도 진작 취직하며 따로 나가 살고 있었죠. 그저 서로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명절 때나 가끔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렇지 않는 형제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2년 전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금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부부와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여자들 사이에 외롭게 앉아있던 바깥 사돈을 보고는 속으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자매가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아들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든든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럼요. 다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딸만 낳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아들들은 속썩이잖아요. 아, 아무래도 딸이 더 부드럽긴 하죠? 어머, 그럼요. 우리 집 보물들이에요. 안사돈은 딸들이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흐뭇하게 딸들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문 씨는 그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애정이 보여서 우리 아들도 화목한 집의 일원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라 그렇게 막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박서방이 저희 집에 장가들면 사위가 셋이라 형제도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겠죠.
그렇겠네요. 며느리의 언니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들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사위가 셋이나 되니 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많이도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애들 직장 근처에다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 절반은 저희가 선종이한테 줄 거고요. 결혼 아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을 통해서 결혼 비용을 반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사돈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반반이요? 아, 그래도 그건 좀. 그 말에 문 씨가 당황해서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도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듣기는 했어요. 애들이 멋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나 본데, 그래도 저희 두 딸이 결혼할 때 다 시집에서 집은 해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막내만 반반하자면 언니들도 서운해 할 것 같고요. 수진이도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 두 딸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문 씨의 며느리조차 눈치는 보고 있지만 반박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다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집을 해오라는 말을 들으니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집을 해오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씨도 딸을 결혼시켰지만 당연하듯 반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 씨의 딸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문 씨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 씨 가족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문 씨의 집 바로 옆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 있던 2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만기가 되면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섭섭하지 않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서 가능했죠. 우선 너희 결혼식 전에 세입자가 나가니까. 나가면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나중에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게 생기면 그때 그 집 팔아서 줄게. 네.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문 씨 부부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받은 예물 목록을 보고는 또 한 번 참을인 3번을 새겨야 했습니다. 두 딸을 결혼시키면서 받았던 예물들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막내딸을 결혼시키며 나머지 자매들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 말이죠.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적힌 목록을 보고 있자니 지금 결혼을 시키는 것인지 며느리를 사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있는 게 부럽지 않다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자면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대체 얼마를 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자.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다 그렇다 쳐도 할 거면 양가에서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싫다고 그래? 아들은 예물이나 기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씨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는 없잖아. 왜 없어? 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지 뭐. 좋게 생각해. 문 씨도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갈라서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서 결혼만 한다면 그 뒤로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문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문 씨 부부가 어리석었죠. 선종아,
내일 토요일인데 저녁에 너희 집에 가도 돼? 리모델링 한 것도 좀 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하는데. 내일 황서방이랑 수진이도 온대. 아, 수진이랑 전함이? 근데 어쩌죠? 왜? 약속 있니? 지금 처형들이 와 있어서요. 아, 사돈이? 네, 둘째 사돈은 멀리서 산다고 하지 않았어? 엄청 멀지는 않고요. 그래도 1시간은 넘게 걸리죠. 무슨 날인가 보지? 그건 아니고요. 자매끼리 뭉치기로 했다네요. 일요일에 돌아간대요. 아, 자고 가는 거야? 이틀 동안?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다음 주는 돼. 수진이도 다음 주에 오라고 할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문 씨가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안 된대. 근데 지난번에도 사돈 식구들 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지? 사이 좋아 보이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하네. 엎어지면 코 닿은 데 사는데 아들 얼굴 보기 참 힘드네. 남편의 말에 문 씨가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금요일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약속이요.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차례 미룬 약속인데 또다시 미뤄야 한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처가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돈네? 왜? 갑작스럽게 처가에 가야 한다기에 문 씨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1달 뒤에 장인어른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회의? 아, 환갑이신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환갑도 아니고 생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하고 말이죠. 문 씨는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신 때문에 형님들도 다 오셔서 저희만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따지자면 인원수는 적었지만 문 씨의 가족도 다 같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딸도 사위와 같이 온다니 말이죠. 우리는 가까우니까 뭐. 알았어. 나중에 그러면 너희 시간 될 때 보자. 네. 수진이 오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딸이 결혼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년에 딸내 부부를 보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일하느라 바빠서 딸이 시집에도 거의 가질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는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오히려 훨씬 먼 처가만 들락날락하니 아무리 맘 편히 생각하려고 해도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전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차 안 막혔지? 남편이 썰렁한 농담을 하자 아들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왔는데도 5분 거리네요. 아파트 후문으로 가면 걸어서 5분이면 서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이렇게 아낄 수 있으니 가까이 사는 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문 씨가 차려놓은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집이 코앞이라 자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잠자리도 불편할 것 같아서 잠은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러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차례 음식은 거의 다 해놨거든. 그래서 너무 일찍 올 필요는 없고 한 8시 반쯤? 맞춰서 오면 될 것 같아? 네. 그때 올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다시 와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사돈도 차례 지내시나? 네. 지내요. 근데 딸들이 다 결혼을 해서 지금 아무도 없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다음 명절부터는 처형네랑 돌아가면서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미정이네는 아들이 없으니까 차례 도와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돌아가면서 돕자는 말이 나와서요. 다음 명절에는 큰 처형네가 가기로 했고요. 저희는 내년 명절이죠. 내년 명절에는 처가에 먼저 갔다가 올게요. 아들이 하는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씨 부부가 아들 며느리 없이 차례를 지내야 하는 때가 한 번씩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씨 부부는 다른 아들이 없기에 가끔이라도 차례를 자식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집에 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매번 처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기에 문씨 부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장점도 있었습니다. 차례는 문씨 부부 둘이 지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들네가 늦게 오는 날에는 딸과 다 함께 만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 부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처가에 가봐야 한다며 말이죠. 급히 아들네를 배웅하고 나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은 좋지만 거기에 늘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전화를 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처형네 집에 갔어요. 또? 근데 너는 왜 안 갔어? 저는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서 널 두고 간 거야? 피곤해서 제가 못 가겠다고 했어요. 휴대폰 너머로도 아들의 깊고 무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네. 저 그럼 한숨 잘게요. 그래. 쉬어.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전 딸이 지난번에 어그러졌던 방문을 언제쯤 다시 하면 좋겠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아들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안 그래도 처가에 시달리는 아들을 집에서까지 오라가라 하며 못살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우리끼리 따로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문 씨 부부는 딸 부부를 따로 만났습니다. 오빠는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러게. 그리고 신혼이잖아. 아니, 전해줄 소식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지. 나도 바쁘긴 바빠. 무슨 소식? 나 아이 생겼어. 딸의 말에 문 씨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나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는 며느리와 사위 둘 다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꾸준히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려 한다 싶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오빠도 같이 있을 때 말해주려고 했어. 그러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오빠 결혼하면 나도 언니 생기나 싶어서 좋아했는데? 있던 오빠도 없어진 것 같네. 딸의 푸념에 문 씨도 알만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딸과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지난번에 새언니한테 연락했더니 답장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거의 일주일쯤 뒤에 연락 와서 바빴다고 그러고
내가 답장 보내니까 또 연락 없어. 어머, 그래? 일하느라 바빴나 보지. 한두 번이면 나도 그러려니 하지. 우리 시댁에서 사과 2박스 보내주셔서 그거 오빠네 1박스 주려고 했는데 아무튼간 그 뒤로는 나도 연락 안 해. 참 씁쓸했습니다. 여전히 아들네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돈네를 알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처가에 가는 아들을 아는데 어떻게 그쪽이랑만 교류를 하고 문씨 가족은 이렇게 뒷전인가 싶었습니다. 한번 얼굴 보는 일도 힘드니 말이죠. 아들도 쉬라고 안 부르기는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게 며느리가 원해서일 텐데 그렇다면 문씨 가족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몇 달 뒤 아들 며느리를 부를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할머니 올라오시는데 둘이 같이 들러. 저녁 먹게? 문씨의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날이었습니다. 큰형님네 며칠 머물기로 하셨는데 문씨의 집에도 잠깐 들르기로 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물어본다더니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 미정이 그날 야근한다네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야근 때문에 저녁 식사를 같이 못하겠다는 며느리.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서운함은 쌓여만 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야근한다 뭐한다 하면서 오지 않는 며느리. 그동안에는 아들만 몇 번 얼굴을 비췄고 며느리는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 씨가 섭섭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서 문 씨의 집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말이죠. 아무리 느린 걸음이어도 10분이었습니다.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사돈네에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시집에 올 때만 약속이 있고 야근을 하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문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근한다는 며느리를 끌어다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쁜 시모는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 문 씨 부부와 아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집 근처 삼계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문 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바람도 선선하니 좋죠? 그러네. 우리 손주 며느리도 보고 갔으면 좋을 텐데. 회사 일이 바쁘다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 형님이 한 20분 뒤에 모시러 온다니까. 그때까지 집에서 차 마시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선종이 집은 여기 아니야? 먼저 들어가 봐. 어? 그런데 아들네 아파트 앞을 지나려는데 택시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아니야?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보네. 그런데 뒤이어서 내리는 두 인물을 보니 출발지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형? 아들이 옆에서 중얼거렸고 택시에선 내린 새 여자와 문 씨 가족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미정아. 우린 먼저 들어가 있을게. 두 사돈이 아들네 아파트 쪽으로 사라졌고 며느리는 남아서 시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 나중에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어서 들어가 봐. 네. 다음에 뵐게요. 아들은 급히 며느리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습니다.
언뜻 본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문 씨 부부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 올라타자 문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들어가 봐. 왜? 나는 선종이네 잠깐 다녀올게. 미정이 때문에 그래? 아들네 부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며느리에게도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나온 김에 선종이한테 잠깐 나오라고 하게.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갔고 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옆 아파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싸우고 싶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파트 후문을 통해서 뒷길로 걸어가는데 저기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이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건 맞잖아. 아니야? 한창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고는 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원래 언니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빠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려고 했던 거잖아. 아니, 약속을 깨려는 게 아니라 처형들은 그냥 놀러 오는 거고 거의 매주 보잖아. 할머니는 오랜만에 오신 거야. 우리 결혼한 뒤로는 뵙지도 못했다고. 근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로 옆에 살면서 얼굴 한 번 안 봐. 난 당연히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지. 아니, 왜 시집 식구가 먼저야? 선약이 먼저지. 그렇다고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해. 당신도 그냥 거절하기가 그랬으니까 거짓말까지 했겠지.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들키지나 말던가. 어떻게 바로 집 앞에서 3시 택시에서 내려? 우리도 외식한다고 했으면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지. 아니, 솔직히 어떻게 거기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해? 아까 밥 먹고 있다고 했잖아. 다 먹고 나왔지. 그럼 오빠가 말을 해줬으면 됐지. 나한테까지 야근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형부들은 늘 와이프 배려해서 우리 가족 행사 먼저 생각해줘.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형님들이랑 비교를 해? 그 말에 문 씨의 인상이 사정없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보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런 괴로운 표정을 짓게 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이죠. 문 씨가 가서 한마디를 해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끼어들어서 며느리한테 퍼부어봤자 아들 며느리 사이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결코 좋게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뒤를 돌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들이랑 따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씨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제부, 지금 미정이한테 화내는 거야? 처형,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진짜 열받았는데 미정이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며느리라고 친정 식구랑 한 약속은 무시하고 시할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왜 애를 잡아? 그것도 우리가 집에 와 있는데도 말이야. 처가 식구들은 우스운 거야, 뭐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입에서 결국 사과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문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열불이 나서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다툼을 숨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문 씨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며느리의 큰언니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아들이 참으로 고달파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극성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사를 오겠다는데 누구에게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문 씨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자유시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할 때면 늘 전화 넘어가 여자들 목소리로 시끌시끌했죠. 어떻게 저렇게 처가 식구 종노릇을 하나 혀를 찾다가도 그래 결혼했으면 어찌됐건 알아서 하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까지 다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듯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둘째 처형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해요. 뭐? 멀리 살잖아. 1시간 거리라 직장에 왔다 갔다 할 건가 봐요. 아니, 이 동네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냥 자매들끼리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저희한테 좀 보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뭐? 큰 처형도 최근에 이사해서 여유가 없다고. 저희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로 대출을 좀 받아서 달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 집 아빠 명의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명의도 바꾸라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한 거야. 아니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미정이가 그런 기색 보여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문 씨는 아들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안 된다고 했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미리 주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러다가 한 달 뒤 며느리의 둘째 언니가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물어봐더니 아들이 보태준 것은 아니라기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도 없이 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짐을 싸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싸웠어? 그러자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돈 관리는 며느리가 하고 아들은 월급을 받으면 전부 며느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7천만 원을 언니가 집을 사는데 보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문 씨의 아들과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니? 그러자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돈을 줘놓고서는 그것도 모르는 아들을 잘도 끌고 다녔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물러봤으면 그랬나 싶었죠. 이혼하려고요. 아들이 괴로운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간의 고통과 번뇌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한다면서 자기 집 놔두고 짐을 싸들고 온 아들이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가 문 씨의 아들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집을 비워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전화가 마구 울렸습니다. 문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느리와 사돈네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새 여자를 문 씨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러려고 똘똘 뭉쳐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이렇게 기가 질리는데 아들은 오죽했겠나 싶었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 싶어 후회가 됐습니다.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집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세요? 때가 어느 때라도 내 집 내가 다시 받아가겠다는데 그걸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통보하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고 천천히고 뭐가 중요한가요? 저희는 제 동생이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못 봐요. 그러면서 이혼도 불사할 거란 말에 문 씨가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여기는 도장 찍을 준비돼 있으니까 서류만 가져오세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7천만 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돈은 당연히 갚으려고 했다는 말을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일단 집은 확실히 비워주세요. 그거는 조만간 내가 아들 명의로 줄 건데 불청객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뭐라고요? 가족들끼리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깡패처럼 우르르 몰려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기가 막혀 하는 사돈네를 집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얘기를 한다며 방에 한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표정은 착잡했고 며느리는 울음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빌려줬던 돈은 바깥 사돈에게서 받았죠. 그나마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이었던 사람들과 한 아파트에 사는 게 힘들다는 아들은 좀 떨어진 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모님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이 못나게 굴어서 부모에게도 상처를 줬다며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2년 동안에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많았고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남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깨닫고 갈라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아직 젊으니 새 출발을 하면 될 테니 말이죠. 그 와중에 단단해졌다면 그것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